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의 김효섭 연구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북극항로, 환동해 지역 발전의 초석이란 주제입니다. 본 강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근 한국을 비롯해 북반구에서 북극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왜 이러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느냐, 북극해가 새로운 발전의 기회,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이며, 세 번째는 그 중에 북극항로, 한국의 발전과도 관련된 북극항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환동해 지역의 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극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는 인류사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지구온난화가 이런 북극해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빙류로 둘러싸여 있던 북극해가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북극해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극해에 접하고 있는 지역이나 인접 국가들이 북극 개발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극해에 접해 있는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 5개 국가, 핀란드, 스웨덴 등 인근 국가들도 이런 북극해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역 대국이자 해운 강국인 한국, 중국, 일본도 이러한 흐름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북극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5월에 북극 문제를 다루는 국가 간의 정부 간의 협의체인 북극이사회에 연구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그해 가을에 북극 항로의 시범 운항하여 북극 지역에서의 물자를 한국으로 수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을 비롯하여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도 북극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북극 인접 국가들과 북극해에 관심 있는 국가들의 주요 정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북극해에 가장 많이 접해 있는 러시아가 이런 정책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에 2020년까지의 북극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북극의 자원 개발, 북극 항로 또는 대륙붕 확인, 러시아 영토 확인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시면 밑에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각국들의 정책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극해 개발, 새로운 발전의 기회라는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극해 하는데 북극해가 어딘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해는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흔히 지리적으로는 북위 66도 33분 이북 지역을 얘기합니다. 매우 추운 지역이죠. 북반구의 3분의 1 이상에 위치하는 지역이라 가장 더운 여름철 7월 평균 기온도 10도씨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수목이 자랄 수 없고 물로 덮여 있는 북극해 같은 경우는 연중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게 됩니다. 면적은 약 한반도의 한 55배 정도 되고요. 그 전 세계 바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3% 정도 됩니다. 대부분은 그 70% 이상 수심 1000m 이상의 심해고요. 그 중에 30% 정도는 대륙붕입니다. 최근의 관심은 자원 개발과 관련되어 특히 이 대륙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극해는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러시아가 북극해 약 60% 이상, 66%가량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노랗게 보이는 미국입니다. 알래스카 지역, 캐나다, 그 다음에 덴마크령 그린란드, 노르웨이 이렇게 5개국으로 덮여 있습니다. 북극해가 우리의 관심으로 대두된 것은 북극해에 그만큼 자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자원을 비롯하여 어업 생산에 필요한 자원들, 수산물들이 약 14조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가치 자체는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라든가 수산물의 가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에너지 자원을 보시게 되면 원유, 가스, 전 세계의 미개발 원유 가스의 5분의 1, 22% 정도가 북극해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그 유전들, 현재 개발을 검토 중인 60개 중에 40여 개가 러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극해 개발에는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이고 러시아가 북극해 문제에 가장 민감한 상황입니다. 원유 가스뿐만 아니라 가스 하이드레이트, 철광석, 니켈, 구리, 우라늄 등 다양한 금속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북극해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북극해 어업 생산량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구경하셨을 겁니다. 노르웨이 고등어라든가 노르웨이 연어처럼 북극해에는 수산 자원이 전 세계 어획량의 약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극해는 에너지 자원과 수산 자원이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러다 보니 북극해 인접 국가와 또 북극해에 관심 있는 한중일 국가들이 북극해 개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와도 연관되는데요. 이 북극해가 북극 항로 개발과 밀접하다는 겁니다. 북극해를 덮고 있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는 인접할 수 없었던 지역에 이제 배가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북극해는 그동안에 우리가 동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유일한 항로가 수에즈 항로였는데 이 얼음이 녹게 되면서 북극을 이용한 북극 항로가 개설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7월, 8월경에 약 50일 정도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보셨던 지도에서의 그 중심 지역은 얼음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 대륙과 인접한 북극해 지역에 연간 한 50일 정도 배가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 온난화가 과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그 얼음을 뚫고 갈 수 있는 쉐빙선의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북극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일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의하면 2017년경에는 약 100여일, 2020년경에는 약 6개월, 또는 2030년, 어떤 학자들은 2030년에는 북극해 해빙이 다 녹아서 연중 운항이 가능하다라는 학자도 있고요. 좀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2050년경에 북극해 해빙이 녹으면서 유빙도 사라지게 되면서 연중 북극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북극해를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북극해 지역의 물자와 배가 다니다 보니 부수적인 개발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북극을 다닐 수 있는 극지용 선박, 아무래도 유빙이 있는 지역, 추운 지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반 화물선에 보다는 배의 두께가 두꺼워야 되고요. 또한 그동안에 이용되지 않았던 어떤 기후와 어떤 조건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항해 기술, 특수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부수적인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부수적인 어떤 개발 효과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항만과 배후 지역 건설 등 신규 개발 사업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프라 개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극해 무궁무진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원 개발의 전진 기제 또는 해양에서의 개발 시설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극 항로가 개설되게 되면 북극으로 다니는 배가 접할 수 있는 항만 시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해역만 하면 약 19개의 그 항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항들이 그동안에는 제대로 이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항들이 자원 개발이 되고 북극 항로가 개설되게 되면은 보다 확대 발전되든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 배가 다니게 되면 그 비행기와 다르게 출발지와 목적지 두 군데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급유도 해야 되고요. 갑자기 기상 이변이 생긴다든가 또 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중간에 기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극해 인접해 있는 지역들의 그 배 정비라든가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항만 개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수요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화물을 실어 나르면서 중간에 내리고 싣는 그 환적항들을 또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그 북극해가 개발이 되고 북극 항로가 개설이 되면 항만과 그 인접의 도시, 배후 시설들이 덩달아 개발이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함께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2013년 9월에 시범운항도 하였던 북극 항로 새로운 물류혁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극 항로 이용 현황 및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극 항로 이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처음 시범 운항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요. 러시아의 유조선, 노르웨이 철광석이 그 노르웨이와 러시아를 출발하여 일본 등지로 시범 운항을 하고 성공을 하였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북극 항로가 처음 개설이 되게 된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북극 항로에 매우 적극적이다 보니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쉐빙선 이용료가 매우 인하되게 됐습니다. 톤당 4, 5달러로 인하되게 되면서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이용료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북극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2011년에 11만 톤에서 2013년 136만 톤으로 북극 항로를 통한 화물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10배 이상의 급격한 성장이죠. 이런 것은 앞으로 한, 중, 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의 화물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에 수에즈 운하를 통해 이동하던 화물들이 북극 항로로 그 루트를 변경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북극 항로 이용이 더 급속도로 증가하지 않겠는가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밑에 보시면 2009년부터 운항 횟수와 북극 항로를 통한 운송 물량의 증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